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웅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황장수 대표가 또 복귀한 직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벌어지고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사태를 지켜본과 동시에 국내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 언론이라던가 미국 언론들이 정말 이 사태에 대한 그 예상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태가 본격화된 지 수일이 지나서야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정한 전개 국면을 좀 보도하고 있고, 여기에 앞서서 황장수 대표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치밀하게 분석한 후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결코 푸틴이나 미국이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푸틴과 러시아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먼저 얘기하게 하였고, 그 예상들이 지금 실현되는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런 황장 대표의 그 분석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참 정말 대단하다, 예리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대표가 평일 방송 등에서 이미 말씀을 다 하셨지만은 여기와 관련해서 역시 저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핀란드라는 나라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푸틴의 그 진짜 이번에 목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이제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비승인 공화국이 이제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의 합병이 목표가 아니겠느냐라는 예상을 하였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러시아가 정말 서쪽을 제외한 남, 북, 동 이쪽에 3면의 전반이 이제 공격을 해서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역을 이제 전쟁 지역으로 삼아서 지금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태가 이제 좀 만만치 않게 돼서 그러는지 본래의 전략적 목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러시아는 이른바 협상이라는 걸 허울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종용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정부의 항복으로 어떤 본인들이 노렸던 전략적 목표의 어떤 실현을 국제법적으로 합법화하겠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정치 지형을 완전히 재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 등 친서방파의 몰락을 유도하고 칠러 정권을 세우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구나라는 것들은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와 달리 반면에 이제 또 오데사, 하르키우, 이제 하르코프라고 예전에 불렸다고 저도 기억하는데요, 등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 특히 이제 오데사 자리를 공격했다는 게, 오데사가 그래서 세바스토폴 항구로 유명한 크림 반도 지역에 있지는 않지만 크림 반도 지역의 이제 서쪽에 위치한 이제 아주 또 여기도 유서가 깊은 항구 도시인데요, 이 오데사를 이제 공격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눈이 좀 띄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래서 이어지는 흑해 연안 전체를 러시아가 확보하려는 건가? 아니면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내륙국으로 전락시키고 흑해에 있었던 제해권을 확보를 더 확실하게 하려는 것인가? 그게 진정한 목표인가 좀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러시아의 좀 압도적인 전력이라는 것이 이제 기갑 전력에서 기반하는 것인데, 황 대표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그 외형적인 전력과 실제 전력은 굉장한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이제 광대한 우크라이나, 한반도의 3배, 대한민국의 6배가 넘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영토에서 이런 기갑 전력의 활약 없이는 전쟁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갑 전력이 얼마만큼 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느냐가 이번 사태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웃긴 거는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 예전에 있었던 그 몰도바 공화국 같은 경우도 소련에서 떨어져나와 독립을 했는데, 여기 아마 러시아가 또 공작을 해서 우크라이나 서쪽면을 지금 접하고 있는 몰도바 공화국의 동편에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가 되겠죠. 거기에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미승인국, 독립을 한다고 선포를 했는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러시아만 승인해주고 있는 미승인국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에도 러시아군 약 1,500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푸틴이 3면에서의 공격만을 좀 수행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서는 이 서부 지역에 있는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발판으로 하던가, 아니면 폴란드 접경 지역으로 군대를 보내서 우크라이나 군대의 어떤 퇴로를 차단하고 오르와 망치 작전같이, 그러니까 서쪽에다가 벽을 세우던 다음에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나가는 그런 작전이었으면 오히려 러시아의 어떤 전쟁 수행에서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병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폴란드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을 정말 확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를 두려워해서였는지 이런 작전을 수행하지 아니한 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소수의 필요 병력에 있어서 부족한 병력으로 지금 각종의 목표들을 다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제 공격의 실효성을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는 아마 좀 지켜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번 사태를 두고 핀란드라는 나라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핀란드가 1939년부터 1940년 3월까지 그러니까 소련과 아주 거대한 전쟁을 작지만 거대한 전쟁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이제 핀란드는 이제 북부의 강국 스웨덴 아래에 계속 이제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표트르 대제 등의 이제 러시아가 서구화와 근대화를 앞세워 서진을 하다 보니까 결국 1809년에 러시아 제국에 편입됩니다. 뭐 그 이전에도 핀란드 사람들한테 핀란드 민족, 피인족 이런 식의 어떤 의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800년대에 러시아 제국에 편입되면서 핀란드에서도 이제 민족주의가 대두되게 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시벨리우스가 핀란드 출신의 음악가로서 민족주의적 성향의 음악가로 핀란드에서 아직까지 아주 인정을 받고 있는 음악가가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1917년에 이제 러시아에서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고 독일에는 사실상 러시아가 패전하게 되는데 이 틈을 노려서 핀란드 사람들이 독일에 편승해서 독립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러시아가 독일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고 또 이후에 독일이 또 전쟁에서 패전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독립을 교묘하게 유지할 수 있었는데 당연히 핀란드가 러시아 영향권이 있었기 때문에 소련에서 진행된 적백 내전이 핀란드 한복판에서도 진행되게 해서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1920년 핀란드 이제 공화국이 이제 성립이 되었고 친서방,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친동 노선을 유지하면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제 저항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스탈린이 1939년 나치 독일과 불가침 협정을 맺으면서 나치 독일과 함께 폴란드를 침공하고 이제 폴란드를 동서로 분할해서 점령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발트의 3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의 3국의 정상을 모스크바로 불러서 각종 협박을 통해서 이제 강제로 병합하게 됩니다. 최근 푸틴이 이제 젤렌스키를 이제 벨로루스 공화국 수도인 민스크로 불러서 회담을 하자 하는 부분도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있고 해서 현재는 민스크가 아니라 벨로루스와 우크라이나의 접경 지역에서 이제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로 발트 3국을 이제 병합을 했고 드디어 이제 핀란드에는 지금은 이제 러시아 영토가 되었지만 핀란드의 동부의 광대한 카렐리아 지역을 요구하는 아주 무리한 요구를 앞장세워서 소련이 이제 핀란드와의 전쟁을 다시 부추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당시 핀란드는 이제 외비군을 포함해서 약 30만 명의 병력, 전차는 30여 대, 전투기는 100여 대에 불과하였는데 소련 같은 경우는 최초 전쟁 초기에는 50만 명, 나중에는 100만 명의 병력을 투입하였고요. 전차만 3,000대, 항공기는 4,000대를 투입하였으니까 당시에도 군사 전력상으로는 핀란드가 소련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핀란드 정도면은 소련이 길어도 한 달, 보통 일주 이내에 싹 정리하지 않을 것이 유럽의 대체적인 예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군의 전력 자체가 사실 또 그때 당시에도 만만치 않았었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20년대에 베르사유 조약으로 해서 제대로 군대를 편성할 수 없는 독일과 협력을 해서 독일이 개발하는 당시로 첨단 무기인 전차라던가 전술을 이제 러시아, 소련군이 이제 이를 시험해봄으로 해서 상호 첨단 전력의 실용화를 이제 서로 확인을 하면서 군사협력을 증대했었고요. 이와 발맞추어서 이제 전차 전력을 새로 개발하고 이제 운용하는 그런 전략들이 소련에서도 계속 이제 진행되게 되고 현대 기갑전의 어떤 이론을 개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시 소련의 투아체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대적인 우위의 이제 전력을 통해서 이제 스탈린은 이제 핀란드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양보를 요구하고 당연히 이제 핀란드가 이제 이를 거부하니까 1939년 11월 26일 국경지대의 마이니엘라에서 핀란드 군이 소련군을 포격했다라는 이제 이런 자작극을 꾸미고 11월 30일 날 이에 대한 반격을 구실 삼아서 전면적인 침공을 단행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푸틴이 우크라이나 군이 그 러시아 동부에 있는 반군을 먼저 공격했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지금 전쟁을 시작한 것과 동일합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삼림과 호수지대로 좀 이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도로가 없는 상황이고 이 전쟁을 이제 겨울에 시작을 했는데 평균 온도가 사실상 영하 40도 어느 경우에는 영하 60도까지 육박하는 엄청난 이제 추위가 이제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투아체프스키 같은 사람이 이제 아주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이제 군인이었는데 이 스탈린의 대숙청으로
아예 사형을 당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군 지휘부가 너무나 무능력했으며 그다음에 핀란드군의 계속적인 게릴라식 전투. 그래서 소련의 이제 압도적인 항공 병력을 앞세워서 이제 헬시키를 폭격을 하니까 몰로토프 당시 이제 소련 외무장관이 그거는 그 민간인을 폭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굶주린 사람들 위해서 빵을 보내준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핀란드 국민들이 이를 조롱하면서 이제 소련 전체를 상대로 이제 화염병을 이제 제작해서 공격하게 되는데 이제 이를 몰로토프 칵테일이다. 네가 빵을 보내줘서 우리가 칵테일을 보내준다라는 식으로 조롱하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핀란드와 소련의 군사적 전력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니까 지금처럼 당초 유럽에서는 핀란드가 뭐 정말 순식간에 붕괴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기후, 준비, 또 핀란드 국민들의 사기 이런 것들로 소련의 저항을 계속해 나가니까 이제 유럽에서 좀 달리 보게 되고 그래서 은근하게 뭐 직접적으로는 이제 국가 단위에서는 참전하진 않았지만 뭐 의용군이라는 명목으로 뭐 스웨덴이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이제 의용군이 이제 참전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군사물품 무기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소련군이 전사 실종 12만 7천 명, 부상이 18만 명, 포로가 5천 명이 발생하게 되었고 300여 대의 전차, 그다음에 항공기도 1,000대가 손실되는 엄청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탈린은 뭐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결국은 이 불리함을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기와 특히 이제 병력을 갈아넣기 시작하는데요.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찾아오니까 결국 핀란드의 전력이 완전히 소진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다시 이제 시작된 소련군의 대대적인 공격에 1940년 3월 13일 사실상 핀란드가 항복하면서 이제 핀란드의 겨울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후 핀란드는 이제 냉전이 붕괴될 때까지 사실상 소련의 위성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핀란드의 국민들의 희생은 의미가 없었느냐? 지금 이제 사후에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이제 스탈린이 당초 핀란드를 향해서 목표했던 것은 핀란드 전체의 합병이었다. 그런데 소련군이 엄청난 손실을 입고 고전을 하겠다에 따라서 사실상 핀란드 전체 합병은 포기하고 그냥 그 명분으로 내세웠던 카렐리아 지역의 영토를 이제 뜯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도 핀란드가 정치, 군사적으로는 소련에 완전히 종속되었지만 뭐 경제적으로는 나름 그래도 독립적 위치에서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뭐 그런 최소한의 혜택은 보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고 이것이 바로 핀란드 겨울 전쟁의 산물이다 라고 본다고 합니다. 이번 러시아의 푸틴 같은 경우는 서방의 제재 등에는 상당히 좀 대비를 했다고 합니다. 많았던 외채도 많이 줄였고 외화 자산 같은 경우도 금과 같이 달러가 아닌 그런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뭐 식량 등의 자금 능력도 확보해서 냉전 시대에 있었던 뭐 미국의 식량 공급 중단 등으로 벌어질 내부적 위기에는 나름 대비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광대한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우크라이나 군의 효과적인 저항이 지속되면 엄청난 전비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고 이를 과연 러시아가 아무리 대비했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루블화가 폭락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혼란의 지금 신호가 지금 러시아에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푸틴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없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 같은 경우도 키예프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시가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시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병력과 물량을 집어넣어서 무자비하게 민간인들을 살상해야 되는데 과연 러시아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도 좀 감당하기 어렵다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벌써 이제 뭐 내신을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의 겨울이 이제 완전히 끝나고 우크라이나 이제 땅이 이제 녹아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봄이 오고 땅이 녹으면 우크라이나 지역에는 라스푸차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라스푸차가 이제 딴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진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제 우크라이나의 흑토지대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입자가 아주 고운 흙이 이렇게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인데 이것들이 겨울에는 바짝 얼었다가 이게 이제 녹게 되면은 이게 물기를 머금으면서 아주 그 물기가 많은 찰흙처럼 완전한 진창이 이루어져서 심지어 사람까지 익사하게 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나 히틀러가 러시아와 소련하고 전쟁을 할 때 승리하지 못했던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이 라스푸차 고온 진창에 뭐 말이나 전차들이 제대로 기동되지 못하고 특히 이제 이게 입자가 워낙 곱기 때문에 고온 입자가 기기에 들어가게 되면 전차나 이런 장비에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결국 러시아가 당초 투입하려고 했던 전력의 절반도 투입되지 못한다, 운영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이 봄이 끝날 때까지 만약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버텨낸다면은 러시아로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의 수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당초의 예상을 벗어나서 좀 진행되고 있는 거는 젤렌스키와 같은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역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항전 의지, 우크라이나를 유린해왔던 러시아, 소련의 어떤 잔재들이 다시는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기가 지금의 이런 우크라이나의 사태에 반전을 가져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만